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학년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자, 문제 풀고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현재 3학년들이 수능을 본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학력평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영수보다는 탐구가 현재는 이 탐구 공부를 완전히 마친 학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탐구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이했던 학생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이 과목은 이런 과목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3 때 수능에서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11월 1번부터 20번까지의 20문항은 한국지리란 이런 과목이야 라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총평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총평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사실 고2 11월에 이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 특히나 탐구 과목의 해설 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도 녹화를 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기출문제 풀어보다가 궁금한 문항들이 있으면 찾아보러 온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11월 학력평가가 끝나고 사회탐구 한국지리 정답이 너무 궁금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너무나도 궁금해하면서 찾아온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컴퓨터 화면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된 1등급, 준비된 수능 만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 계속 수능 때까지 이어가시면서 사회탐구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문항은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이 출제되었었고요.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이러한 문항들은 어떻게 풀이하면 좋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러한 주제들이 수능에선 어떻게 출제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문항들 최근에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지리라는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까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원래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1번 문제에 나오는 주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한국지리도 1단원에서 주로 1번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단원에 위치, 영역, 그리고 지리 정보,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시요. 우리나라 위치, 영역, 그리고 지리 정보, 그리고 고지도와 고지리지,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위치 중에서도 4극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우리나라 위치와 관련된 문항들이 우리나라 영역과 함께 묶여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적 위치니까 위도와 경도 값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4극이 어디냐? 4극, 가장 북쪽, 가장 남쪽, 가장 동쪽, 가장 서쪽. 그래서 최남단, 북단, 동단, 서단이라고 얘기하죠. 자, 1번 문제에는 이 4극 중에 두 지점이 나왔습니다. 최남단과 최동단 섬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에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 찾아가면은 문제를 조금 쉽게 풀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나라 위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4극과 관련된 문항이다. 굉장히 낯이 익은 섬들이 나왔죠. 제주도와 울릉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울릉도 관련된 문항은 아니고요. 가코스와 나코스, 여기에 빈칸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일단 가와 나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코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제주도에서 30분 남쪽으로 이동하면 최남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에 도착합니다. 얘는 마라도가 되죠. 마라도. 다음 나코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동을 합니다. 노래도 있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그게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동도와 서도라고 하는 두 개의 커다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섬.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출 장면이 애국가와 함께 나옵니다. 그때 이 섬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독도라는 섬이죠. 독도.
그래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요 마라도와 독도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남단, 최동단 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마라도, 독도와 함께 다른 하나의 지점까지 같이 묶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적 위치,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제시된 지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들을 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는 이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해는 종합해양 과학기지가 있다. 종합해양 과학기지가 있는 곳은 이어도라는 곳입니다. 이 이어도는 마라도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얘는 수중 암초예요. 수중. 물속에 잠겨있는 암초, 돌뿌리입니다.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잠겨있다가 큰 파도가 쳤을 때 물이 막 솟아오르면 내려가는 곳이 있겠죠. 그때 살짝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라도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죠. 다음 2번. 나는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독도와 마라도, 울릉도, 제주도 모두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다음 3번. 마라도는 독도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자, 일출 시각. 해가 뜨는 시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시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지역은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점에 따라서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은 똑같지만 해가 뜨는 시각과 해가 지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떤 지점이 해가 빨리 뜨는 곳이냐면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애국가와 함께 독도에서 해가 뜨는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왜 하필 독도냐면 물론 상징적인 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에요. 일출 시각, 일몰 시각, 남중 시각이 모두 가장 빠른 곳입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니까 해가 가장 먼저 지겠죠. 그래서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모두 가장 빠른 곳. 그러니까 일출 시각은 마라도보다 독도가 빠르겠죠. 자, 다음 4번. 가나는 영해 설정 시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자, 가나는 모두 영해 설정 시 통상 기선이 적용됩니다. 다음, 가나는 섬 전체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또한 섬 전체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일부 지역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얘가 문화유산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이 있는 곳은 제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라도와 독도는 세계 자연유산이 아니라 천연보호구역,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번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풀이를 아무래도 20문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념들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문항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학교 시험 3주 완성에서 만났던 친구들 있죠? 그때 아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부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두 산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의 일부이다. 가나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일 정도로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요. 이 산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산, 두 번째는 흑산,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한라산, 백두산, 얘네들은 화산입니다. 그래서 화산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한라산과 백두산만 나오고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흑산이 굉장히 많지만 돌산은 기암괴석, 그러니까 기바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산들은 돌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악자 들어가는 산들, 설악산, 월악산, 관악산 이런 산들은 다 돌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들은 돌산이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 중에 돌산이 아닌 산들만 기억해 두시면 걔네들이 흑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리산입니다. 자, 그래서 가와나는 금강산 아니면 지리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리산이 흑산이고요. 금강산은 돌산이 됩니다. 왜냐면 얘는 화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림만 보더라도 돌산과 화산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돌산입니다. 나는 숲이 울창하게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얘가 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지워볼게요. 가가 돌산이니까 가가 금강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가 흑산이니까 나가 지리산이 됩니다.
지리산. 자료 한번 읽어보면, 자, 만군대에서 사방을 바라보면 마치 두루 늘어선 창칼을 보는 듯합니다. 30리 평방이 온통 뾰족뾰족 봉우리로 찼습니다. 그 봉우리 머리 암석은 백금색의 도롯에 덮여 모두 백옥과 같습니다. 자, 이 암석, 왜 얘는 돌산이 되었느냐? 그것은 돌산과 흑산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기반암. 어떤 암석이 풍화되어서 어떤 암석이 부서져서 산을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산지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자, 돌산인 금강산은 기반암이 화강암입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이 기반암인 경우에는 이렇게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돌산이 발달하고, 지리산의 기반암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 기반암인 경우에는 토양층이 두껍게, 그러니까 흙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산림이 우거지는 흑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가의 주요 기반암은 화강암입니다.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로 이용된다. 시멘트 공업의 원료는 석회암이죠. 옳지 않습니다. 나의 주요 기반암은 변성암에 속한다. 니은이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자, 니귿. 가는 나보다 주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우리 한국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가 기반암의 형성 시기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의 암석을 조금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선지들이에요. 얘는 제가 웬만하면 100%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제 출제되지 않았을 때 저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제가 장담컨대 100% 하나의 선지 정도는 수능에 출제될 만큼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암석들 언제 만들어진 거냐?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변성암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지질시대는 시원생대를 지나 고생대, 중생대를 지나서 신생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먼저 만들어진 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주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산정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흙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산, 돌산, 흑산, 화산이 있다. 어떤 산이 돌산이고 어떤 산이 흑산인지, 그리고 각각의 산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 역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다음 3번. 그림의 가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제가 이 문제 보고 조금 웃었거든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 이름이 지리래요. 네, 지리.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 A사의 그 친구 떠오르죠, 비서. 아마 그거를 조금 패러디해가지고 지리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 스피커 이름이 지리라니. 지리야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인공지능 스피커 지리에게 이 지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나, 저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 지리에게 물어보자. 지리야, 가야 돼, 알려줘. 네, 가는 김정호가 만든 지도로 전체 크기가 되게 큰 지도입니다. 이거 뭔가요?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조금 이제 오류가 있다 해야 되나? 되게 그 많은 힌트가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가 자료가 조금 배치됩니다. 뭐냐면 1번 선지 보세요. 조선전기의 국가 주도로 제작되었답니다. 근데 김정호가 만들었대요. 아니죠.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국가 주도로 제작된 지도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김정호가 만든 지도입니다. 다음 2번.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를 표현하였죠. 그래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고요. 3번. 분첩 절첩식 형태로 휴대와 열람이 간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얘를 접어가지고 갖고 다니기 쉽게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작 방식을 분첩 절첩식이라고 하죠. 다음 4번. 지도표를 통해 다양한 지리 정보를 표현하였다. 오늘날로 따지면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지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전에는 주로 필사본으로 지도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직접 그리는 거예요. 목판본은 말 그대로 나무에다가 지도를 새겨 넣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였죠.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커뮤니티 매핑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활동을 뜻한다. 최근 인터넷 지도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부르죠. 이러한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일단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인터넷 지도, 얘를 다른 말로는 수치 지도라고 하는데요. 요 수치 지도는 또 다른 말로 전자 지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어떤 지역을 검색하면 지도 나오죠? 예, 그 인터넷 화면상에 나오는 그 지도가 바로 전자지도예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지도가 바로 전자지도가 되는 겁니다. 걔를 수치지도, 전자지도, 인터넷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인터넷 지도는 지도의 확대와 축소가 어렵나요? 아닙니다. 확대, 축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얘는 내비게이션,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등에 활용된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차의 위치가 표시되잖아요. 그게 바로 요 GP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커뮤니티 매핑이 활발해지면서 공중 화장실 분포 지도. 공중 화장실의 분포 지도. 자, 얘는 통계 지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통계 지도. 통계 지도에는 점묘도 또는 점지도라고 불리는 지도, 점묘도, 유선도, 등치선도, 단계 구분도, 도형 표현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화장실의 분포, 어떤 지리 정보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지도는 점지도 또는 점묘도라고 불리는 지도입니다. 요 유선도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지리 정보의 이동 방향과 양을 나타내는 지도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요. 자,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와 같이 실생활에 유용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도 한다. 자, GIS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지리정보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갑시다. 5번. 자, 사진의 A부터 C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얘는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수능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해안지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되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이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세 군데 해안이 분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해안 지형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문항을 구성하기도 쉽고요. 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지형들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C! 여러분들 여름에 놀러가는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사빈이라고 얘기하죠.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다음 A는 급경사의 절벽이에요. 얘는 해식의 바다에서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절벽. 다음 해식의 바로 앞에 있는 평탄한 완경사면, 여기를 파식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파랑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주로 이러한 지형들은 고제 발달하게 되고요. 여기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암석들이 깎여 나가면서 절벽과 파식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면 사빈이 발달하는 곳은 주로 만입니다. 여기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랑의 힘이 약하게 작용하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모래가 쌓여있게 되는 거죠. 다음, 자, 그럼 기억. A는 해식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 자, 이렇게 절벽과 완경사면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해식대와 파식대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파랑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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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파랑이 여기를 계속 때리면 여기가 깎여 나가겠죠. 그러면서 점차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되고요. 해식대가 후퇴하면 파식대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쪽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니은. B는 파식대는 주로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아닙니다.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제 형성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침식작용으로 형성됩니다. 다음 사빈. 사빈은 점토보다 모래의 비율이 높다. 점토의 비율이 높은 곳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굉장히 대규모로 발달하는, 여러분들 놀러 가 보셨을걸요? 개도 잡고 조개도 잡고 하는 곳, 막 친구들이랑 막 진흙 같은 거 얼굴에 발라가면서 노는 그곳, 갯벌입니다. 갯벌은 주로 점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수욕장, 여러분들 놀러 간 해수욕장, 백사장이라고도 불리는 사빈은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죠. D가 맞습니다. A는 곧, B는 다시요. A는 곧, C는 만에 잘 발달한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국지리 공부한 다음에 여름에 해안에 놀러 가보시면 얘가 사빈이구나. 자, 얘가 해식이구나. 파식대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리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야,
백사장에 한번 놀러가 볼까 하는 친구에게 백사장이 뭐니? 저건 사빈이라고 부르는 지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순간 왕따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지리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보죠. 자, 다음 자리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랍니다. 자, 기후 요인에 따른 기온 분포의 지역 차이인데요. 자, 기후 요인은 기후 요소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기후를 구성하는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애들을 기후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수륙 분포, 위도, 해발 고도 등이 대표적인 기후 요인이 되죠. 그래서 위도, 수륙 분포, 해발 고도의 차이에 의해서 기온, 강수, 바람 같은 기후 요소의 지역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천, 대관령, 강릉, 목포까지 4지역이 제시되었는데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기역의 영향으로 목포는 인천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대요. 자, 이 얘기는 목포는 인천보다 따뜻하다는 얘기죠. 왜 따뜻하죠? 남쪽에 있어서를 조금 더 유식하게 전문적으로 표현해보면 위도가 낮아서. 그래서 여기에는 위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의 영향으로 대관령은 강릉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과 최난월 평균 기온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 대관령, 요 고개 령자입니다. 여기에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태백산맥을 넘어갈 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고개를 통해서 넘어가는데요. 대표적인 고개가 대관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스키장도 되게 많고요. 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발달해 있는 고위평탄면에서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아서 강릉보다 최하늘과 최난월 평균 기온이 모두 낮게 나타나겠죠. 니은에는 해발 고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도와 해발 고도 골라주시면 됩니다. 위도, 해발 고도 정답은 2번. 그래서 어떠한 기후 요인에 의해 어떠한 기후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기온의 지역 차이, 강수의 지역 차이. 어떤 지역은 비가 되게 많이 내립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되게 적게 내립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인간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떠한 자연재해 피해가 많이 발생할까요? 홍수가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반면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들은요, 상대적으로 과수 재배에 유리해요. 비가 적게 내린다는 얘기는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면 굉장히 당도가 높은 굉장히 달콤한 과일들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수 분포의 지역 차이에 의해서 인간 생활이 결정됩니다. 어떤 기후 요인에 의해 강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국지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7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총평에서도 살펴봤던 문항인데요. 먹는 것만 잘 먹어도 한국지리 문제는 잘 맞출 수 있다. 여러분들 이미 음식지리에 대해서 거의 통달하고 있습니다. 영광, 굴비, 이천, 쌀,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다 들어봤잖아요. 먹어봤잖아요. 실제 수능에 나왔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만 먹어도, 마트에서 음식만 잘 살펴봐도 무한 양파햄, 그다음 뭐 의성 마늘햄, 이런 것들 대표적인 농작물들입니다.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지리 문제 한 문제 맞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림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제도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지리적 표시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자, 농산물의 이런 딱지라고 하죠. 무항생제, 무농약, 유기농. 우와, 건강에 되게 좋은 농작물인가 보구나. 나쁜 걸 쓰지 않았나 봐. 건강에 도움이 될 거야. 조금 비싸지만 이걸 사볼까? 그래서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마트 가보시면 유기농 딱지 붙어 있는 거 되게 비쌉니다. 무농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나는 지역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쌀. 이천의 특산물은 쌀입니다. 쌀 축제 놀러 오세요. 보성 특산물은 녹차입니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 1호 상품이 보성 녹차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를 활용해서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가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녹차, 김, 녹차, 뭐 쿠키, 녹차도 되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차하면 보성, 지역 홍보 되겠죠? 역시 녹차는 보성 녹차 사야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맞죠? 다음 디귿. 가는 나에 등록된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다. 두 개는 관련이 없고요. 가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가 증가하였다. 자, 얘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2, 3차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수익 구조가 조금 악화되고 아무래도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농가에 도움을 주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던 크로스 퍼즐. 저 어렸을 때 집에서 스포츠 신문을 시켜봤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그거였는데요. 그때 이 가로 세로 퍼즐 맞추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 그게 나중에 어휘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지리 문제 이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쉬워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서로가 힌트가 되어주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편서풍은 나와 있네요. 자, 여기를 찾아야 됩니다. 2번에 가로 열쇠 많이 해봤다고 하면서 좀 헷갈리고 있네요. 여기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자, 보죠. 세로 열쇠,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 형성된 호수. 석호라고 하죠. 석호. 다음 니은 볼까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현상. 상대적으로 남성이 초과되었다. 그래서 남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남초 현상. 자, 끝나네요. 호남 모겠네요. 다음 디귿 세로 열쇠입니다. 관동 지방에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을 일컫는 말.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영서지방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호남지방이겠네요. 그럼 가에 해당하는 지역 호남지방을 지도에서 찾는 겁니다. 호남지방 어딘가요? 네, D가 되겠죠. 전북, 전남, 광주를 합쳐서 호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4번. 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이것도 재밌는 문항이었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다음 자료는 두 시기 인구 정책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시기에 대한 나시기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얘는 인구 정책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런 겁니다. 전후에 베이비붐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베이비붐.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과 이제 남자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원래 이제 엄마가 혼자 있었는데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애기들이 막 폭발적으로 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베이비붐, 전후 출산 붐을 베이비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8남매시거든요. 8남매.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넷째인가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6남매십니다. 그 당시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베이비붐 세대시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베이비붐의 자녀 세대도 되게 많습니다. 8남매, 6남매가 어마어마한 아이를 낳았을 테니까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저희 때 유독 수험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힘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산 증인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식량 부족해지고 자원 부족해지고 집도 부족해지고 쓰레기 많아지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죠. 이제 제발 좀 그만 낳자! 산하 제한 정책. 그만 낳자! 야, 셋만 낳자! 셋만 낳자! 그러다가 야, 둘만 낳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자! 점점 3명, 2명, 1명으로 이제 권장되는 자녀의 숫자가 줄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산하 제한 정책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이러면서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출생률이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낳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좀 옛날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요새는 아들보다 딸을 더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까지 팽배해 있던 시기라 이제 안 좋은 거지만 이제 딸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잘 출산하지 않고 남자들 많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막 셋째, 넷째까지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또 여기에도 걸려 있습니다. 저 때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그런 세대입니다. 한 반에 60명이 있었습니다. 60명. 그중에 남자가 35명, 여자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랑 짝꿍을 시켜주는데 키순으로 앉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쭉 세우고 여자들 쭉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지를 맺어주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최장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항상 줄을 서면은 요 뒤쪽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다 짝지어주고 나면은 남자만 남잖아요. 이렇게 남남 짝꿍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교 6년 내내 남자 짝꿍이었다가 6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 짝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남자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아주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냄새와 여성의 향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때 막 설레었던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첫 짝꿍의 여자 짝꿍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권이슬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렬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변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아주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2019년인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가 0.98명이에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안 되겠다!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다가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상에서 이러한 표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기, 10년 앞선 생활안정, 아시죠?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 희망 한국.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이때는 제발 좀 낳지 말아라 하다가 이젠 제발 좀 낳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산하 제한 정책이 실시되던 시절이고요. 나는 출산 장려 정책이 실시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보단 얘가 더 최근의 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들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가시기에 대한 나시기, 최근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특징을 찾아주란 얘기입니다. 중위 연령, 가장 어린 친구부터 가장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나시기가 높겠죠. 다음 초혼 연령. 옛날에는 20대 초반에도 막 결혼해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 요즘에는 초혼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30대가 넘어가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죠. 합계 출산율 낮습니다. 정답은 3번. 유소년 부양비.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낳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유소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고령화로 인해서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시기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수반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또한 한국지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요. 사실 인구는 굉장히 많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해 나가게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10번으로 갑시다. 옛날 얘기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죠. 이제 얘 추억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추억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죠.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요 4단원으로, 원래 얘가 8단원에 있다가 4단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마 학습을 했겠네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학습 노트래요.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지역 격차와 공간 불평등. 지역 격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그리고 각각의 배경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준 겁니다. 자, 가볼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나타나게 된 배경.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죠. 우리나라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인구와 기능들이 집중되게 되고 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맞아요. 다음 2번 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죠. 자, 혁신도시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가족들도 같이 이사를 가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동시키면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혁신도시입니다. 맞아요. 다음 3번. 저는 아주 좋은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볼게요. 자, 역시 나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축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수도권이 너무나도 다양한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공장 짓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건데, 그게 수도권 규제가 되는 거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 짓지 마세요 라고 했었다가 이제는 지어도 됩니다. 이게 완화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자, 다음 4번. 자,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점. 농촌의 경제 기반 약화로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해지게 될 것이고요. 다음, 농촌의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농촌에서 떠나는 연령대가 청장년층이 되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반환점을 돌아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북한 관련된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한국지리에서 북한 관련된 문항의 출제 빈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이렇게 지도가 선지로 제시되면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줍니다. A는 백두산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네요. 대표적인 화산이죠. B는 북한의 수도 평양입니다. 그리고 C는 개성이죠. 자, 한국지리 학습하다 보면 지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학습한 여러 지역들의 위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한국지리 처음 시작했을 때 광역시 우리나라 몇 개죠? 6개입니다.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괜찮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공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지도 딱 보면 백두산, 평양, 개성이 바로 나올 거예요.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보죠. 고려시대 문화유적인 선주교 왕건릉 견학,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 영역이 이루어졌던 공단, 개성공단이죠. 얘가 C입니다. 다음, 담백한 육수가 별미인 이 지역의 냉면.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밍밍해 라고 불리는 평양냉면입니다. 대동강에 위치한 능라도 경기장에서 축구 관람. 그래서 얘가 평양이 되고요. 다음, 칼데라호인 천지를 배경으로 학급 단체 사진 촬영. 천지, 백두산 정상에 있죠. 얘가 A가 됩니다. 그래서 CBA 골라주시면 됩니다. CBA. 정답은 5번. 자,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지형 관련된 문항은 주로 지형도와 함께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엔 이런 위성 사진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공유하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넓은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A는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흘렀던 하천이에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런데 자유공유하천은 옆으로 측방 침식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측방 침식에 의해서 유로가 변동이 되면서 여기가 깎이고 여기가 깎이면서 얘가 연결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얘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소의 뿔처럼 생긴 호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를 우리는 우각호라고 얘기하죠. 얘는 유로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 지형이 맞습니다. 다음, 비하천은, 자유공유하천은 측방 침식보다 하방 침식이 우세하다. 아닙니다. 얘는 하방 침식, 아래를 깎아내는 작용보다는 옆을 더 잘 깎아냅니다. 평지에서 자유롭게 공유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로가 변동되게 되는 거고요. 다음,
C는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퇴적 지형이다. 이 자유공류 하천 주변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범람원이 형성되게 되고요. 농경지로 이용되게 됩니다. 디귿. 다음 D는 집안의 융기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요 집안의 융기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 하안 당구이고요. 얘는 자유공류 하천 주변이 아니라 감입공류 하천 주변에 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요.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자, 다음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3번은 발전, 에너지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사실 이 수능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문항이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되게 쉽게 출제되었죠. 그래서 그림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발전 양식, 우리가 주요 발전 양식이라고 부르는 세 개 발전 양식이 이 친구들입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입니다. 주요 발전 양식. 자, 그래서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까? 셋 중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화력입니다. 그래서 가가 화력이 되죠. 아니요. 수력과 원자력이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발전소는 지반이 안정된 해안에 주로 입지합니까? 자, 지반이 안정된 해안에 주로 입지하는 발전소는 원자력이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수력이 되죠. 그럼 원자력은 왜 지반이 안정된 곳에 입지해야 되나요?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방사능 유출되죠. 다음, 많은 양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냉각수, 바닷물을 얻을 수 있는 해안에 주로 입지하게 됩니다. 반면 수력은 큰 낙차를 얻을 수 있는 산간 지역에 주로 수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 화력, 나, 원자력 다 수력이 되고요. 다음 발전량 구성비. 쉽게 얘기하면 이 세 유형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누가 가장 많이 생산해내니? 그것을 발전량 구성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화력입니다. 얘는 발전소 건설이 되게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발전하기도 굉장히 얘네들보다는 쉬운 발전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다음 수력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적합한 발전 양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발전이 어려워요. 여름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도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전량의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력이 되고요. 원자력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화원수. 정답은 1번.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주요 발전 양식,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전력 관련된 문항 13번 문항이었고요.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기후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가와 나 계절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가나가 각각 어떤 계절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 피서를 집에서 홈캉스족을 위한 가전제품 인기.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홈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이런 거죠. 요새 뭐 홈캉스, 호캉스 이런 것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 장마 끝나자 찾아온 폭염주의보. 여름 관련된 내용이겠죠. 밑에 뭐 열대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다음, 며칠째 강력한 한파 기승 너무 추워요. 동파되고 있습니다. 동장군 맹이로 호빵, 어묵. 겨울에 먹죠. 추울수록 재미있습니다. 겨울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네들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스스로 경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겨울에 호빵 먹잖아요. 여름에 호빵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 맞아 호빵 내가 언제 먹었지? 겨울에 먹었어. 겨울이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보죠. 여름에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난다.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는 겨울의 특징이고요. 여름에는 남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굉장히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다음, 나는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열대성 저기압은 태풍을 얘기하고요. 얘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여름은 겨울보다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강한 시기가 겨울이고요.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느냐? 시베리아. 엄청나게 넓고 찬바람이 많이 모여드는 시베리아로부터 아주 강력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나는 가보다 라고 해야겠죠. 다음, 나는 가보다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한다. 대류성 강수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고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강수의 유형을 얘기하죠. 여름에 주로 발생합니다. 다음,
가는 해양성 계단, 북태평양 계단, 나는 대륙성 계단, 시베리아 계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남고 북쪽 아까 얘기했었고요. 서구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지난번에 2019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에 폭염 나왔었다 그랬죠.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들도 한국지리에 출제되는 편이에요. 다음 15번. 다음은 도시 단원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서울의 도시 내부 구조입니다. 자, 도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대와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것을 지역 분화라고 하고, 지역 분화가 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을 내부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지리의 가장 대표적인 출제 주제이기도 하고요. 거의 정해진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이는 도심과 외곽 지역을 비교하는 문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죠. 도시의 중심,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A가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 도심이에요. 다음 B는 역시 높이는 높지만 얘는 업무용 빌딩이 아니라 아파트죠. 주거 기능이 발달한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과 외곽 지역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보죠. 갑. 도심은 접근성이 좋아 지대가 높습니다. 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맞죠? 다음 1. B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여기는 집들이 많지 직장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은 여기서 자고 도심이나 부도심 등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다음 병. A는 도심은 외곽 지역보다 초등학생 수가 적습니다. 외곽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학생 수는 외곽 지역이 많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적습니다. 다음 정. B는 A보다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주거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요. 업무용 빌딩은 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갑과 병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항이 남았네요. 자, 소매업태 관련된 문항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소매업태들입니다. 물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편의점은 굉장히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또 무점포 소매업은 인터넷 쇼핑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옷 같은 거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소매업체들을 생각하면서 그 특징들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도심에 주로 입지한데요. 의류 및 액세서리를 비롯한 고가 제품, 명품 막 이런 거 막 가방 하나 막 몇백만 원 하는 거 백화점이죠. 다음 2014년 이후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의 점포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포수의 성장은 1인 가구의 확산, 소량 및 근거리 구매 경향에 따른 것이다. 옛날에 이 편의점이, 나는 편의점인데요. 원래 그 도심이나 부도심, 업무지역, 상업지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동네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이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럼 다가 인터넷 쇼핑, 무점포 소매업이 되고요. 무점포 소매업. 얘는 제품의 전시 공간이 필요 없다는 점 때문에 창업을 위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보다 모바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소매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용 횟수가 많다.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편의점보다 백화점을 더 많이 가고 싶네요. 물론 물건을 구매하러. 아닙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많이 판매하니까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껌이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사러 굉장히 빈번하게 방문하는 편의점의 평균 이용 횟수가 더 많습니다. 다음, 백화점은 무점포 업체보다 전체 사업체 수가 적죠. 다음, 편의점은 백화점보다 사업체당 매출의 규모가 크다. 그럴 리가요. 가방 하나 팔면 몇백만 원, 막 다이아몬드, 금 같은 거 판매합니다. 여기는 음료수, 껌 이런 거 판매하니까 사업체당 매출의 규모는 얘가 훨씬 더 큽니다. 다음, 무점포는 백화점보다 소비 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작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24시간 구매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구매할 수가 있죠. 휴대폰만 있으면.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무점포는 편의점보다 택배 산업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연하겠죠. 점포가 없으니까 택배로 받아야 되니까요. 택배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으로 가보죠. 다음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래요. 답글에서 옳은 내용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사진에 나타난 지형의 특징을 답글로 적어주세요.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 그리고 강원 영월의 고시동굴, 동굴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지리에서 동굴이 나오면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 아니면 석회동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굴은 모두 충청북도와 강원에 분포하고 있으니까요. 얘는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 특히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석회암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이 기반암인 지역에 석회동굴이 발달하게 되죠. 자, 그럼 보죠. 종유석과 석순, 석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동굴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게 종유석, 그 다음에 밑에 새싹처럼 돋아나는 게 석순. 두 개가 연결되면, 아니죠, 연결되면 기둥이 발달됩니다. 얘가 석주가 되죠. 석회동굴은 종유석, 석순, 석주와 같은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굴의 기반암. 동굴의 기반암은 석회암이겠죠. 석회암은 주로 신생대 제3기층에 분포합니다. 아닙니다. 얘는 고생대 지층에 분포합니다. 다음, 빗물과 지하수에 의한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전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하수가 흘러가게 되면 이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게 됩니다. 그걸 용식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뻥 하고 뚫리면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전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용암동굴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굴이면 석회동굴 아니면 용암동굴이겠구나. 용암동굴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얘는 석회동굴일 거야. 그래서 석회동굴의 특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석회동굴은 내부가 굉장히 좀 화려하고요. 되게 멋있습니다. 종유석만 있고요. 석순 있고 석주가 막 있습니다. 되게 막 기이하고 되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동굴입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기 막 이렇게 지하수가 아니죠. 물 같은 게 고여있고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막 가다가 막 벽 같은 데 막 치면은 위에도 종유석이 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동굴 들어갈 때 안전모 같은 거 쓰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되게 환상적인 경관이 나타나는 동굴이에요. 멋있습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다음 18번입니다. 자, 얘가 가장 어려웠던 문항일 텐데요. 나중에 역시 고3이 되어서 조금 깊게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의 문항이에요. 자,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지도 나왔으니까 일단 어떤 지역들인지부터 좀 봅시다. 고향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일산 신도시가 있죠. 다음 여기는 파주입니다. 여기는 연천이라는 곳이죠. 자,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가나다 세 지역의 전체 인구, 2018년의 인구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8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 변화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도시와 촌락의 비교인데요. 상대적으로 촌락은 인구 규모가 작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 지역 중에 연천이 촌락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면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다가 연천이 됩니다. 얘가 다예요. 다음, 가와나. 가와나는 연천보단 인구가 많은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갑니다. 인구가 100만을 넘어갑니다. 공부 조금 해두면 고향 인구 100만 넘어갔어요. 이거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얘는 1기 신도시, 얘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먼저 조성되었기 때문에 고향이 더 빠른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파주가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로 비교해 줄 수도 있고요. 다음 신도시 조성 시기에 따라서 언제 인구가 늘어났니 이걸로 비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많고 더 이른 시기에 인구가 증가한 고향이 나가 파주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는 고향은 연천보다 서울로의 통근자 비율이 낮다. 자, 서울로의 통근자 비율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서울과의 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고향은 연천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로의 통근자 비율이 높겠죠. 1번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2번 나는 파주는 고향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대체적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는 가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3번. 파주는 연천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파주와 연천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파주가 연천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파주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4번. 다는 연천은 고향보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높다. 연천은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고 고향은 도시의 특성이 나타나니까 아파트 거주 비율은 얘가 높겠죠. 다음 연천은 파주보다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연천은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19번. 역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지역인지 좀 봅시다. A는 여기는 홍천이라는 곳입니다. 홍천. B는 울릉도라는 곳이고요. C는 대구죠. 자, 세 지역 모두 강수 측면에서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홍천은 한강 중상류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죠.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이 되게 많이 내리는 대표적인 다설지입니다. 격강집이 높아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고 그 다음에 겨울 강수량이 많아요. 대구 하면 데프리카 데지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얘는 연강 수량이 적은 데다가 되게 더운 곳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남한의 최소지, 요 영남 내륙 지방이 남한의 최소지거든요. 그래서 강수 측면에서 연강 수량이 굉장히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울릉도입니다. 겨울철 강수량이 굉장히 많죠. 얘가 B. 다음 나와 다 중에서 자, 얘는 월별 강수량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월의 강수량을 합하면 연강수량, 1년 전체의 강수량이 됩니다. 나와 다 중에 다가 연강수량이 더 많고요. 다는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강수 집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홍천이에요. 그리고 얘가 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B, C, A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강수 그리고 기후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홍천, 울릉도, 대구 이런 지역들이 나오면 아, 얘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두 제조업의 지역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선지부터 좀 볼게요. 자, 뭐가 나와 있냐면 1차 금속, 제철.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섬유, 그리고 세 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새 공업이 대표적으로 새 공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봤더니 출하액이 많은 지역들이 되게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야 할까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이런 거죠. 제철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 어디 있죠? 포항, 광양, 당진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포항이 어디죠? 꼬랑지입니다. 여기. 포항의 출하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얘가 1차 금속입니다. 제철이 되는 겁니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지역들. 포항, 광양, 당진이 되니까. 다음 가입니다. 가는 어디 표시되어 있냐면 대표적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죠. 울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주.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광주에 기아 타이거즈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얘가 자동차 공업의 출하액이 높은 지역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자동차, 나는 1차 금속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조업 관련된 문항들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까 얘기했었죠. 모든 지역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들 위주로 정답을 충분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에 쉽다고 얘기하더니 막상 풀어보니까 쉽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되게 쉽게 느껴질 만한 문항입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들 참고해 가시면서 나중에 사탐 선택 과목 선택할 때 반드시 한국지를 선택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지리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한국지리만큼 재밌는 과목 없습니다.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꼭 만점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반드시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를 찾아서 저와 함께 재밌게 수능까지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 수능 시각적 사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